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건설부동산부 김현희 기자의 빌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이 건물들 어때 보이시나요? 우리가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꼬마 빌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 연예인들이나 지인이 투자를 잘해서 쏠쏠한 월세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시장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진 추세죠. 하지만 투자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대출이자조차 못 갚고 심지어는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은 대출금리 상승기고 지난달부터 RTI라는 임대업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임대업 단꿈을 실현시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마 빌딩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NH투자증권의 부동산 자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고 귀가 솔깃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꼬마 빌딩 얘기도 많이 하고요. 투자 대안으로서 참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콘텐츠가 참 많이 올라오죠. 저도 봤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이 꼬마 빌딩으로 성공을 쳤다더라.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 가성비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과연 꼬마 빌딩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현희 기자의 브리핑 들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문가와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NH투자증권 부동산 자문팀의 양희석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꼬마 빌딩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느낌은 오거든요. 어떤 빌딩인지 앞에서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도 개념 정리는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성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매매가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대의 그런 건물들을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산층이 아파트를 좀 팔아서 대출을 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의 건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런 꼬마 빌딩이 사실 좀 딱 떨어지는 정의가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은 물론 형태도 근린 생활시설부터 넓게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 까지 월세 수익만 낼 수 있다면 꼬마 빌딩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예. 또 특히 가장 보편적인 이런 기준인 금액을 좀 놓고 보면은 리얼티 코리아에서 매매가 1,000억 원 미만인 그런 중소형 빌딩들을 시장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지난해를 보시면 중소형 빌딩의 연간 거래량은 모두 1,700건 정도 조금 네. 넘었죠. 예, 웃돌고요. 거래 금액으로 보면 10조 원이 좀 넘는 그런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꼬마 빌딩이라고 했던 이 50억 원 미만 건물의 거래가 가장 활성화돼 있습니다. 1분기를 보시면은 꼬마 빌딩 거래가 거의 63%를 차지를 하고 있죠. 예. 147건. 또 조금 넓게 100억 원대까지 건물 가액을 좀 본다면은 비중이 87%까지 좀 올라갑니다. 이 거래량은 주택시장이 좀 꺾였던 올해 1분기에도 또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좀 줄었는데요. 총 47건의 건물이 거래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3월 달에 비하면은 7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3월 말부터 RTI, 그러니까 임대업의 이자 상환 비율이라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꼬마 빌딩의 절대 숫자가 많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거래 비중으로 봤을 때도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50억 원 이하의 꼬마 빌딩의 거래가 아주 활발하다는 건 알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얘기해 줬었던 그 임대업에 대한 이자 상환 비율 이게 이제 지난달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좀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장에 직접 계시니까 차장님께서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수익형 소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은 편입니다. 예. 다만 지난달 3월부터 RTI 적용이 시작되면서 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데요.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임대업은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 비용의 1.5배 이상, 주택은 1.25배 이상일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
그 보증금 1억, 월 임대료가 450만 원 발생하는 감정가 15억짜리 상가를 매수할 경우 예. 기존에 최대 9억 원 대출이 가능했다면 RTI 시행 후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5배가 되는 약 7억 9천만 원이 대출 최대 한도가 됩니다. 네. 이 단순 계산으로는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대출을 끼고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RTI 적용에 의한 대출 한도를 미리 알아보고 투자 계획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가격 규모가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대출 비중이 높지 않았고요. 시중은행에서도 이미 LTV 50% 이상의 대출은 꺼려왔던 만큼 예.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꼬마 빌딩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RTI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그러면 꼬마 빌딩 수익률이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막 포털 사이트든 내 옆집 누구누구 씨는 수익을 받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꼬마 빌딩에 만약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뭐 평균적으로 이것도 뭐 계산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납니까? 네, 통계를 보시면 지난 1분기에 50억 원 이하 이 꼬마 빌딩들의 수익률은 평균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투자를 하시면 예. 연간 38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소리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수익률과 완벽하게 좀 일치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 개인이나 법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강남구입니다. 이 수익률 근데 강남구는 3.11%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낮죠. 이 강남은 수익률이 2% 후반에서 3% 초반만 되면 거래가 잘 성사가 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거래도 활발하고 공실 위험도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집가 상승의 기대감 등이 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강남 비싸잖아요. 네네. 비싸면 수익률도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이 강남 3구 같은 경우 이 매물들의 평균 수익률이 3%대로 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역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투자하실 때 주의를 요합니다. 이 대출을 이용한 투자의 경우 가장 큰 목적이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상승인 만큼 대출 금리와 투자 대상 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사전에 꼼꼼히 비교 검토해서 투자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그러니까 무조건 강남이라고 다 좋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흔히 뭐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뭐 상가든 집이든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팁도 좀 김 기자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꼬마 빌딩은 대부분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실률이 좀 적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빌딩 중개법인의 말을 좀 들어보시죠. 꼬마 빌딩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좀 비싸더라도 역에서 가깝다는 기준은 강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0m 정도 거리, 그리고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200m 이내, 이런 곳은 이제 사실상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는 이제 직원들이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공실률이라든지 임대 가격이 어느 적정 수준을 받을 수 있는데, 좀 500m, 뭐 1km 들어가는 곳들은 많이 이제 공실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텐데 비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역세권에 사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 건 아니고 못 사는 걸 텐데, 하다 보면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좀 싼 급매물을 찾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사항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담보대출 이자율이 3% 후반에서 4%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네. 이 반면 시장에 나오는 그 주요 지역의 매물들의 수익률은 3% 초중반이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급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매물들을 보면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매물들이 많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출 비율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서 좋은 매물을 급매물로 잡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좋은 매물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네, 맞습니다. 이 또 급매물을 잡기 위해서는 이 투자자 자신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급매물이라는 물건을 소개받았을 때 본인이 진짜 급매물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이 투자의 유형 중에서 밸류 애드형 투자, 즉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이 투자를 예로 들면
우선 해당 물건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 또는 중축이 가능한지 사전에 설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예. 이 완성 후 예상되는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완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사전에 검토를 미리 알고 있어야 이 제시한 금액이 메리트 있는 금액인지 알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예. 예, 지금 보시는 얘는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투자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세권의 이면이지만 코너에 있는 신축 부지고요. 이 최초 매도자가 경매로 낙찰받은 후에 설계 검토를 했으나 11층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네. 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매도를 결정을 하게 된 건물입니다. 예. 하지만 이 매수자는 이 여러 차례 현장 답서와 이 곳곳에 숨어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13층으로 신축할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하고 매입 결정을 하게 된 사례인데요. 아. 예, 이처럼 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전 계획 없이 주변에서 급매물이라는 말만 믿고 샀다가는 예.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주의를 요합니다. 또 이런 그 매물을 소개하는 사이트 외에도 건물이나 토지 또는 상가의 실거래 데이터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하는데요. 이 투자자 본인이 검토하는 물건 주변에서 거래된 유사한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해서 이 매수하실 금액이 적정 금액인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정형화된 아파트와 달리 건물이나 상가의 경우 개별적인 특성이 강하고 이 특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주변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차장님, 근데 이런 사전 검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어디 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도 이런 그 실거래 가격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고요. 예, 예. 예. 그 적절하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찾아가면 뭐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럼요. 제가 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 입장에서 그냥 11층짜리라고 하면 11층이라고 있지 그걸 조사해가지고 숨어있는 2개 층 더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사이트가 아니고 예. 이 건축사분들하고 같이 설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뭐 그런 서비스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100% 또 활용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꼬마 빌딩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희 기자 그리고 NH투자증권 양희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